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지만 피해자 안전과 구제 작업이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은 여전히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사기범들은 버젓이 사기친 집을 이용해 단기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2차 가해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오는 2027년까지 2년 연장되었지만 개인 간 거래라는 전세제도 특성상 피해를 보상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세 사기 실태를 짚어보면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만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 피눈물 나게 만드는 전세 사기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걸까요? 시민분들의 의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건 그냥 살인행위죠. 그 사람은 집을 사려고 한 건데 누군가한테는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정부가 전세 사기친 사람이 돈을 받아갖고 줘야 되는데 도민을 잡았는데 돈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 뭐 어디 투자되거나 이런 상태니까 그거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도 부족하겠죠. 그러면 뭐 정부 예산을 들어가지고 그걸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적인 거 합의가 돼야 되니까. 지금 전세 사기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니까 전세를 그래도 좀 꺼려지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면 그래도 웬만하면 월세 위주로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젊은 MZ들한테 최악이죠. 자기 자산들이 다 날아가니까 최악이죠. 정부에서 확 잡아줘야 되고 제대로 서류 확인하지만은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법을 더 강화해서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학교만 다니고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으쌰으쌰 하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니까 쉽게 당할 수 있죠. 처벌도 사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 변호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한시법인데요. 그 전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이런 법은 없었죠. 사실상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전세사기 이후에 희생자가 그때 특별법 막 제정할 때 무렵에 한 5분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일단은 빨리 그 피해자들의 생명을 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전세사기 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들을 쫓겨나지 않도록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자. 그럼 두 번째로 혹시 피해자들이 그 집에 매입을 원하면 매입할 수 있게끔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자. 예. 세 번째로 나 이 주택은 전세 사기 주택이라 매입은 싫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살고 싶다. 하면 그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입장은 나는 이 집은 내 자가도 싫고 임대주택도 싫다. 그럼 차라리 돈을 받고 나가고 싶다. 라고 하는 분한테는 현금을 줄 수는 없지만 금융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애초에 제정이 됐었고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다가구 다중주택 이른바 단독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국토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경매 차익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100%인데 보통 경매 가격은 한 60에서 70%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30%를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상입니까? 그러니까 그 30%가 남으면 그 부분을 국토부 LH가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LH가 그 부분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총 크게 4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 일단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미추홀구 인천이죠.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다세대 주택의 피해를 감안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이게 다른 지역의 특별법을 전세 사기와 관련된 부분을 대책 세우는데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피해 지원을 받기가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어떤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천 미추홀구 위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긴급하게 입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중주택 이런 구분 등기가 되지 않는 건물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 여러 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야 될 때 다가구 주택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삽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경매를 빨리 진행을 해서 경매가 끝나고 나가고 싶고 누군가는 경매가 진행되면 내쫓기기 때문에 경매를 멈추고 싶은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 간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경매가 미뤄지게 됐을 때 이 집에 만약에 은행에서 근저당을 걸어놨다, 은행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경매가 미뤄지는 만큼 이 대출금에 대해서 가산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이 가산 이자가 붙는 게 결국에는 내가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예. 거죠. 네. 이게 이제 유형이 다양한 건데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간에 세대는 이게 구분이 돼서 한 집당 한 세대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가구는 한 집으로 등기되는데 그 안에 또 여러 가구가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뭐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원룸 주택 이렇게 확실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인천 미추홀구면 일단 인천이긴 합니다. 근데 네. 권 센터장님이 이제 경기도를 주로 이제 맡아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피해 지원이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대체로 다 수습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천 미추홀의 경우에도 아직 미추홀구 피해자들이 다 피해 지원을 회복했다, 피해 관련한 걸 회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피해를 모두 회복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의 비율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 경매 차익이라고 하는 게 경매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문제라 소위 이제 케바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라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케이스 예. 바이 케이스.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냈던 안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경매 차익이 달라지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10년까지 피해액만큼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을 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 방안이 일정 정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차익을 못 받는 경우에도 공공임대 지원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 공공임대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가구 원수가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어떤 교육이나 직업 때문에 이전해야 될 경우 예. 적절한 주택을 제때 지원받아야 그분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원하는 시기에 제공받지 못하면
그분은 그냥 민간 임대주택에서 높은 월세를 내고 집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피해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임대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피해자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법 자체가 다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현행 특별법에서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인 건지 네. 아니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모든 사람들의 경우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이 어긋남이 있는 것은 뭐 불가피한 사안으로 봐야 될 거 아니면 훨씬 더 보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보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도 사실은 지원의 내용이 달라야 되고 채권의 경우에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대해서도 다르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해도 되는지 혹은 아니면 이주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고려하면서 특별법에 골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초기에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불리는 것들 몇 가지를 중심으로 특별법을 구상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 변호사님 갔다가 제가 이철빈 위원장 할 텐데 그러면은 이런 법을 만들 때 이런 경우를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런 분야에 이 전문가가 비전문가들이 참여한 것도 아닐 테고 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좀 포함이 되지 못했을까요, 변호사님? 사실 2년 전에 엄청나게 논쟁을 했었죠. 여기 열린 토론에 와서도 엄청나게 논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때 핵심 쟁점이 국가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할 수 있느냐. 근데 막 국가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사회적 합의까지는 동의하는데 국가 예산을 뭐 1조를 투입하냐 5조를 투입하냐 이제 그 논쟁을 하다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좁게 현재 전세 특별법이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이제 여러 가지 또 사각지대도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방송을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이분들이 가장 마음에 아파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입장에서 보면 보통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 최우선 변제금을 한 30%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종잣돈이니까 그거라도 다시 시작하라고. 근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피해자가 2,500명인데 한 700에서 900명 정도가 아예 최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인가요? 그건 이제 현행 법이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지원하자라고 전세사기 대책위에서 마지막까지 요청을 했는데 결국 이제 국회에서 예산 문제로 안 받아줬고요. 그 이제 두 번째로 타인 자본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70%가 20대 30대 청년층입니다. 그런데 그 70%의 거의 90%가 전세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이 전세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전세 대출을 받아가요. 근데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한다. 그러면 갑자기 1억을 못 받는 것도 서운한데 8천하고 9천을 내가 빌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명의로 빌렸지만 전세 대출은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한테 넘어가거든요. 내 통장에 꽂혀보지도 않은 돈을 내가 변제를 해야 한다라는 그 전세 대출 문제가 상황 자체가 꼬이고 또 꼬이게 되네요.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매우 좀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여하튼 이 임대인이 이 받았던 돈을 다 걷어내서 여하튼 임차인한테 주면 해결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추홀구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위주, 그러니까 이른바 임대인입니다. 가해자 위주의 법 적용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저희가 최근에도 대법원 판결로 한번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올해 1월에 이미 한번 대법원 판결에 너무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제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명 이제 건축왕이라고 하는 일당이 기소가 되어서 사기왕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사기를 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1심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중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 선고했던 주범에 대해서 15년형을 선고했던 게 2심에서 7년형으로 깎이고요. 2심에서는 공범인 공인중개사 전원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다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게 공인중개사나 혹은 임대인에 대해서 이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반 서민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얼마나 괴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향을 보면 1심에서는 사법부에서 그나마 중형을 선고를 합니다. 예. 그런데 2심을 가면 대부분 감형을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경매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가 일부 금액이라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임대인의 범죄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편취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임대인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보증보험을 통해서 피해자가 금액을 회복하거나 혹은 경매 과정에서 피해자가 뭐 최우선 면제금 이런 금액이라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이게 임대인의 감형 사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요거 여쭤보고 방금 전에 그 부분을 여쭤볼 텐데요. 이 가해자에 관련된 부분 특별법 시행이 이제 전세 사기를 줄이는데 기여했는지를 좀 이제 보고 그 문제를 여쭤봐야 될 건데 2023년 6월부터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전세 사기 건수는 어느 정도는 됩니까, 김 변호사님? 현재 통계적으로는 예. 통계적으로는 4만 3천 건을 신청했는데 예. 4월 30일 기준으로 약 2만 9,500건 인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3만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제 피해 회복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가 열심히 활동하는 덕분에 그분들이 예. 조금씩 이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철민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가해자라는 것이 전세 대금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걸 전세 사기가 벌어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난 나가야 되겠다 부당했으니까 그럼 이제 있는 돈을 다 물어내 주면 이제 일단은 금전적으로는 회복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법이 솜방망이인 이유는 뭡니까? 법이 솜방망이인 이유는 그동안 이제 전세 사기라는 게 한 2015년도부터 이제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물론 예전부터 전세 사기가 자잘자잘하게 있었는데 2015년 무렵부터 전세 대출이라는 게 크게 도입되면서 네. 갑자기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갖고 임대인한테 돈을 줍니다. 근데 이 전세 대출 구조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이제 붐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미추홀구 사건 터지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전세 사기가 이렇게 많이 터지지? 하면서 그나마 지금 법원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의 형사 재판은 굉장히 엄격하게 재판을 해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이 임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속였는지를 엄격하게 보고 그리고 애초에 계약 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법원에서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철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덧붙이면 일단 사기 부분은 뭐 그 부분은 그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상 그렇다 치더라도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추홀구의 이른바 사기왕이라고 하셔서 그 사기왕의 핵심이 뭐냐면 그 건축왕이라고 불린 그 한 분이 건축주 한 분이 공인중개사하고 바지 임대인을 동원을 해갖고 2,700채를 자기 소유로 만든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서 바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여기는 들어가면 전세금 반환이 안전하다라고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누가 들어봐도 그 공인중개사가 바지 임대인하고 짜고 건축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상 그 공인중개사는 불법인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현행법상 무죄가 선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추홀구 대책위에서 맨 처음에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하면서 정말 좌절했거든요.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그래도 또 세상은 변한다라고 계속 이제 같이 힘을 내자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건 수원지방법원에 정시일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네. 공동담보 공동주택 사건인데 수원 사건입니다. 수원 네.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들이 감정평가사예요. 아들이 감정평가사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업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한 뭐 5억짜리를 7억으로 감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업감정을 하는 게. 그런데 해당 법원에서 이 업감정이라는 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전세 계약을 할 때 항상 공인중개사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전세 계약할 때 전문가거든요. 네, 우리가 이분들 모든 공인중개사와 모든 감정평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불법적 사건으로 의심되고 강하게 의심받는 사건과 관련된 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시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 변호사 시장도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은 괜찮은 변호사들이 많은데 한 10% 정도 조금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그 특정 공인중개사하고 특정 감정평가사 분들의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거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 사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현행 법원에서는 굉장히 네.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있다. 김 변호사님 짧게만 여쭤보고 우리 건중센터장으로 네, 네. 갈 건데 그렇다면은 이 몇천 채나 되는 이른바 전세 사기를 친 경우에 그렇게 이 무고한 사람들로 받았던 그 전세 자금을 받은 것은 그걸 이제 출처를 밝혀서 이렇게 회수하면 될 텐데 그 돈은 어디로 가 있나요? 그 돈은 이제 보통은 전세금을 받으면 본인들 그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하면 반환이 가능한 건데 이 사업이 실패를 하면 이제 반환을 못하는 네.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조차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일을 벌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2536님께서는 전세 사기 범에게는 전 재산을 몰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야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또 나오지 않겠죠. 9449님 가벼운 처벌이 또 다른 전세 사기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네, 권 센터장님. 아니 관련해서 아까 그런 질문 주셨는데 2년 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피해가 줄어드는데 기여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이미 벌어진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는 별도로 다른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그 2013년 한 3, 4월 정도에 피해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실 때 한 3건 정도의 예방 조치가 있었을 뿐 나머지 것들은 아직 보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를 들면 여전히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계약할 당시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이전에는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를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전입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항력은 여전히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미반환하거나 지연반환하는 경우에도 예. 뭐 처벌이 강화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예방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피해가 줄어들지는 않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만 해도 이게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걸 처벌하는 형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를 특별하게 규정하는 형법이 만들어지거나 이 어떤 형량을 가중하는 조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주 정교한 그런 관련법들이 좀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그리고 예방책도 신속하게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세 사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김태근 변호사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 가운데 이철빈 위원장께 여쭤보세요. 지원받는 분들이 그런 3만 명 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제대로 지원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전체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 29,500명 정도 예. 그 중에서 한 반절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지원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 지원 대책, 주거 지원 대책, 뭐 복지 관련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원 대책을 이용하려고 해당 창구에 가보면 그 창구에서 제대로 안내를 해주지 않거나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걸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금 전세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세 대출을 이제 저리로 대환해주는 그 금융 대책이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인데 예. 이거의 그 이용 실적이 지금까지 누적해서 한 3,5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피해자 인정 건수가 지금 3만 명을 육박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좀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 지원 자체도 취약하다는 말씀인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 건수와 지금 이 위원회면은 어떤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토부에 피해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토부로 접수된 피해자 그 신청 건수를 이제 인정해줄 건지 예. 아니면 부결할 건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데 그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데 피해 건수의 이 규모가 집계된 게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뭐 일단은 아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4만 3천 건 정도의 피해자 심의 신청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피해자로 실제 인정된 건은 3만 건이 조금 안 되죠. 그 나머지 한 15,000건 가까운 건수는 지금 부결됐거나 혹은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제외되었거나 소액 임차인인데 다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로 자력 회수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적용이 제외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권세대장님, 네. 국토부가 이제 경찰 수사 별도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이제 사기죄에 성립되는지 판단을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전세 사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사기죄 성립 기준이 모호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요. 사실 이제 사기죄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 법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사실은 이미 피해자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고 그리고 한 임대인에게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 임대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 인정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을 임대인의 기망이 인정되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종전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해서 경찰이 수사 개시만 하면 임대인의 기망이 인정되었었는데 최근으로 넘어오면서는 피해자 인정위원회에서 수사가 개시되어도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인의 기망이라고 하는 요건을 되게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피해자인데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아니 전세 사기는 많아졌다는데 네. 피해자로 인정받는 비율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는 게 사실은 좀 정반대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피해자로 인정되는 숫자의 절대적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피해를 확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경우에 작년에 만약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했다면 아마도 피해자로 인정되었을 요건을 갖춘 사람이 올해는 피해자 인정 신청을 했더니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왜 더 까다로워졌는지가 궁금해서요.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피해자 인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걸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걸 봤을 때 그 과거에는 수사가 개시되기만 하면 피해자로 인정해 왔었는데 지금 수사 개시하는 것에 더해서 실제로 이 임차인이 계약할 당시에 임대인의 어떤 귀책을 입증할 수 있느냐를 더 구체적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여튼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임대인이 어떤 의도가 있어 있는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억울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 변호사님 이렇게 피해자들은 억울한데 법적 이 관련 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 그런 의미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만 해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판단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왕 이른바 사기왕 사건만 해도 피해자가 2,500명. 그다음에 우리 이철빈 위원장님이 그 피해자신데 빌라왕 피해자는 또 1,000여 건. 그다음에 빌라의 신이라고 또 3,000여 건. 해가지고 그때는 뭔 전세사기다 터지면 막 1,000건씩 터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되게 판단하기가 쉬웠고 또 피해자가 몇백 명만 되어도 뭐 판단하기 쉬운데 요즘은 보니까 피해자가 이제 몇십 명씩 해가지고 이제 다발로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대고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과연 이제 이분이 임대사업자 목적이었냐 아니면 애초에 뭐 기망의 의도였냐 이제 이걸 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서 지금 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국토부에서 4월 30일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수치가 계속 2023년도 그 5, 6월 달에 굉장히 폭증한 다음에 그 뒤로는 계속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쭉 유지되고 있거든요, 숫자가. 그런 측면을 보면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하고 더 많이 인정을 하는 게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20대, 30대 청년들인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기를 거의 사기의 의도도 담고 있으면서 진행된 임대와 임대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인데 임대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이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이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못 돌려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honest mistake. 정직한 실수인 거죠. 네, 사기는 아니죠. 사기는 아니죠. 근데 네. 이제 빌라왕, 건축왕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하고 그 세입자들의 전세금, 타인 자본을 합치면 그 건축물의 시가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은 확실하게 사기가 입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 팀장님, 네. 이 전세 사기 유형 가운데 단기 임대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피해 주택,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줬는데 거기에 살았던 피해자가 사실은 사정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주택에 원래는 그 주택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점유권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강제로 문을 개폐해서 거기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짐을 강제로 빼고 그 주택을 단기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 사실은 그 주택을 거기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개폐해서 그리고 동의 없이 거기 있는 짐을 빼냈다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건 뭐 전세 사기하고 좀 다른 거네요. 근데 이제 그 주택이 이미 전세 사기가 벌어진 주택인데 그 가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는커녕 그 주택에 있는 짐을 뺀 다음에 그 주택을 단기 임대로 해서 그 가해 임대인이 수익을 낸다는 지점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울분이 네. 터지고 실제로 범죄적 측면에서도 그 주택에 강제로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주거 침입죄와 재물손괴죄의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전세 사기 개념이라기보다는 범죄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원래 전세금을 전부 받아야 집을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세입자들은 집을 안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입자들이 보통 사정상 집을 옮기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해요. 하는데 이제 이분들도 전세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이 집을 돌려주기 싫은 거죠. 집주인한테. 그런데 이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그 이른바 정시일가 사건인데 그분은 구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아는 분들 통해서 현재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범죄네요. 전세 사기를 떠나서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중에서 신탁 전세 사기 이건 어떤 유형입니까, 김대변? 신탁 사기 한국에서 1970년대부터 50년간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전세 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신탁 사기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짧게 설명해 짧게. 주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주인이 신탁회사한테 명의를 맡깁니다. 예. 맡기고 신탁회사는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을 근거로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한 60%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60%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그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이거 내 집이야 걱정하지 마 그냥 잠깐 신탁회사에 맡겼을 뿐이야 그러니까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서 전세금 나머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60%에다가 나머지 그 집에 대한 가치 40%를 더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거나 일부 공실이 나거나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입자들은 임대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 법적으로 실질적인 법 주인은
신탁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신탁 회사가 뒤에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원장님.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우리 전세 사기를 입은 피해인들이 2030 MZ 세대입니다. 이들이 이런 내용 지금 저도 건지웅 센터장이나 김태근 변호사가 설명해도 저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고 계약을 맺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모르고 맺어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 관리를 회사에서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등기부 등본도 꼼꼼히 다 보고 알아볼 거 다 알아봤는데, 근데 그럼에도 뭐 피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뭘 더 잘 알아서 혹은 몰라서 이렇게 예. 당하고 피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재밌다고 하긴 뭐한데 예. 그 법률가들 중에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사, 변호사도 당하는 사건이다. 아까 이제 수원 사건도 말씀해 주셨는데 건지웅 센터장께 네. 이제 경기도니까 요것만 짧게 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수원 일가족은 감정평가사가 이른바 업감정 더 네. 높여서 이제 불러서 전세 사기를 일으킨 사고를 말씀했는데 2차 가해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이거는 뭡니까? 아,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세 사기가 벌어진 주택을 다시 강제로 침입해서 집을 뺀 다음에 단기 임대하면서 예. 피해자로 하여금 되게 황당한 어떤 조치가 그러니까 일어나겠다. 단기 임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범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법안인데 연장이 된 거죠.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김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번 연장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일단 첫 번째 법은 인천의 미추홀구를 상당히 좀 맞춤형으로 진행이 된 거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연장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포괄적으로 또는 사각지대까지 포함해서 개정이 된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전세 피해자분들이 좀 실망할 수 있는데요. 예. 내용의 변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다만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 유효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KBS 열린 토론을 오면서 앞으로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 당장 하반기에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온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내용 자체도 별 변화가 없는데 권 센터장님. 네. 개정안에 의하면은 이제 특별법 적용 대상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이제 이걸 보면 이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5월 30일 이달 31일까지 계약이 돼서 피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이제 6월 1일부터 조치가 취해지나요? 시행 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2년 시행했고 이제 앞으로 2년 더 가는 2년 더 거죠. 가는 거죠. 네. 그러면 5월 31일까지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생기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6월 1일에 계약한 피해자는 사실 특별법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 손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없게 하는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신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을 계속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를 잘해서 피해가 적어져서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인위적으로 언제까지 계약한 것만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특별법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는 특별히 손보지 않은 채로 지원만 끊겠다고 하는 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권 센터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일단 사고가 터지면 이거 쫓아다니면서 서류 만들고 무슨 경매니 어쩌니 이런 거다 보면 사람이 머릿속이 복잡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난감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올 정도는 이 위원장님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내용은 별로 변한 게 없고 방금 전에 건지웅 센터장이 이야기한 대로 날짜가 6월 1일부터 다음 달 이제 1일부터 생기는 피해자들은 어떤 이 법의 적용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몰랐을까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방 대책이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그게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다음에 이렇게 좀 뭐 시기를 규정짓거나 하는 작업이 있었다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피해자 규모를 줄이는 측면에서만 지금 이렇게 5월 31일까지의 계약자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번에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기한 연장 이외에도 다른 보완 입법들도 같이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기간 연장하고 조건부로 또 연장하는 이런 내용만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안절부절 어찌할 바 모르는 피해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재산은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어떤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지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신종 사기 급증, 전세 사기 예방 대책 필요하다는 주제로 KBS 열린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권 센터장님 말씀하시죠. 아니요. 질문 주시면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그 질문을 지금 드립니다. 네. 이제 이 전세 사기 이제 특별법이 대책 특별법이 네. 연장이 되는 건데 네.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가 또 피해 지역이 수원도 있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입법과 관련해서 정부 측과 관련 논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뭐 사실은 논의는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아무래도 주거 문제로 여겨지다 보니까 주로 국토부나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 다뤄졌습니다. 근데 이 예방 조치라고 하는 건 법제사법위원회나 법무부에서 다뤄야 될 게 많아요. 민간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사실 이것을 주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여러 부처가 좀 협업했지만 예방책을 할 때는 사실 법사위나 아니면 정무위에서 이게 우선순위에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길대근 변호사께서 또 건설 대책 일환으로 전세 사기 예방 대책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권지웅 센터장님하고 좀 같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예. 일단 뭐 일부에서는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 지원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거 얘기를 했는데 뭐 당장에 마지막 무렵에 좀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제 6월 1일 날부터는 전세사기가 벌어지면 피해 지원이 안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피해자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계약하실 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세사기 예방 대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반기 때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좀 머리를 맞댔던 건데요. 첫 번째, 지금 전세 계약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전세 계약을
인한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전세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 대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임대인이 바뀔 경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지난 2년간 가장 고생한 건 우리 이철빈 위원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철빈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직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필요하면 국회 가고 정부에서 필요하면 정부 가는데 새 정부 들어오면 대통령 직속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들어가서 본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이 부분 조금만 구체 안도 말씀을 짧게라도 해주셨습니까? 위험한 전세 사기 예방 대책과 네. 전세 대출 제도 청년들에 대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같이 부연하듯이 같이 말씀해 주시죠. 해보면 네. 일단 전세 대출 구조 관련해서는 원래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랑 심사를 한 다음에 그걸 심사를 했던 저한테, 임차인인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임대인에게 갑니다. 그 돈이. 그러면 이 돈은 사실은 임대인이 대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주고 그 대신 임대인이 이게 전세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그 지급 책임은 임차인에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좀 구조를 나눠야 설사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도 신용위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좀 막을 수 있다. 이게 어떤 진보 진영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사실 보수 진영에 있었던 서승환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장관께서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 진영에서도 주장할 만큼 꽤나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차기 정부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출금이 어디로 가느냐, 임차인에게 가느냐 아니면 임대인에게 가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고. 네. 전세 사기 예방 대책 관련해 가지고 뭐 전입 신고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으면 추가적인 구체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는 다뤄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게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다음 날에나 발생하니까 잔금을 치른 그날 임대인이 이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버리면 그 대출이 더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하려고 했던 건 지금 보증금을 아예 영원히 미반환 받는 것도 문제지만 지연해서 반환받는 것도 되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집을 빠져나갈 때 그 돈을 받아야 다음 집에 잔금을 치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돈을 돌려받으면 사실 계약이 다음 집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된 날에 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미뤄서 주더라도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연 4%에서 5% 정도의 이자만 물리면 됩니다. 예. 집주인 입장에서. 근데 그마저도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을 해서 이겨도 그 정도밖에 그 배상을 못 받으니까 사실은 변호사 수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보증금의 경우에는 지연 반환할 경우 사실은 연 1% 그러니까 연 12% 정도의 좀 강한 어떤 부담을 주어서 임대인이 계약이 해지되는 당일날 꼭 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철빈 위원장은 김태근 변호사가 제시한 4가지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뭐 좀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전세 가격 자체가요. 보증금이 집값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만 해도 이제 그 법원 감정가 이런 걸 따져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집값의 한 90%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보증금이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값의 한 100%, 집값의 100% 초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못 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뭐 가능했던 게 이 집값 대비 적정한 보증금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규제가 전무했던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융적인 조치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이거를 몇 %까지만 받아라
하는 이런 전세가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김 변호사님.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세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세의 본질은 담보대출입니다. 집을 담보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빌려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세금이 그 집을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을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선순위 담보는 예를 들어 아파트의 한 70%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전세 사기 피해자 10분인데 10분 중에 9분이 후순위 피해자예요. 근데 후순위 피해자는 뭐냐면 선순위에서 은행이 60%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나머지 40% 50%를 또 후순위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후순위 전세, 말은 전세지만 이분들의 담보는 없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전세금을 이런 후순위 전세를 받고 하는 거는 최대한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금은 주택의 70% 80% 정도에 한정해야 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위한 방법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공시 가격 제도가 있습니다. 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 가격 제도가 있는데 그게 현재 주택 시가의 한 60에서 70%에서 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 가격 기준으로 좀 전세금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네. 전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수요자랑 공급자들의 어떤 시장적 논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같지만 임의적으로. 네. 네, 근데 이 전세 제도라고 하는 전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가의 보증에 의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주택 가격이 100만 원인데 그걸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보통 90%인 90만 원까지 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주는 전세 대출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국가가 은행에게 그 전세 대출 못 받으면 우리가 줄게라고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형성돼 있다는 걸 전제했을 때 그 국가의 개입을 차츰 낮추어서 이 전세금의 비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민간 사이에 계약 자체를 강제해서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사실 전세금을 많이 높이고 있었던 그 행위는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금융적으로도 방금 전에 이야기하는 정부가 보정하는 그 부분의 기준만 조정이 돼도 전세가율이 조정될 수 있겠네요, 김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외국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택을 공급을 민간한테 맡겨요. 근데 이제 민간도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으로 떼우면서 전세금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보고 이철빈 위원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신탁 부동산과 공동담보, 이게 부동산이 전문 용어가 나오면 좀 어려워져요. 신탁 부동산과 공동담보, 공동주택 전세 계약 시 개선돼야 될 부분, 이것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쉽게 설명한다면 아무튼 신탁 사기는 원칙적으로 신탁 원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등기소를 직접 가야 돼요. 근데 누가 계약을 앞두고 거기를 가나요? 안 보고 계약을 하죠. 그럼 그 신탁 원부에 뭐가 있냐면 신탁 주택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탁 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입장은 뭐냐면 그러려면 차라리 법으로 규정하자. 임대인은 신탁회사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신탁회사가 책임진다. 임대인이 받도록 하고 안 받으면 신탁회사가 책임지도록 한다. 그렇죠. 그렇게 법을 만들면 당연히 임대인은 받으려고 하겠죠. 왜 안 만들어요? 그게 이제 구조인 거죠. 임대인과 신탁회사의 힘이 세니까 이걸 안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이제 그거까지 여쭤보면 컨센트장이 그 얘기했거든요. 뭐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바로 금융정보로 확인할 수 있게 못 하나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전세대출 관련한 제도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세대출 예를 들어 현재 지금 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대출 현황을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각 집의 전세대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를 좀 이렇게 공시를 하면 그 집에 버블이 얼마나 껴있는지를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제도는 그걸 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각 집의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위원장님 이런 걸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무리 요구하고 또 요구해도 안 성사가 되나요? 네, 성사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고 많이 느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세 사기가 부동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금융의 문제이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소관 부처와 위원회와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거는 부동산 문제니까 국토부에서 혹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다뤄라 라고 하면 금융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적인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인 파워 게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임대인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구조로 했을 때 돈을 잘 벌고 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랬을 때 시장이 좀 뭐 거품이 조금 빠지고 정상화되는 게 좀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을 좀 받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아마 일본은 전세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 비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철빈 위원장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서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된다. 이것도 진짜 지적이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돈은 받으면은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2년 후에 내가 퇴거할 때까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최근에는 거의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저만 해도 사망한 빌라왕 김 씨의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요. 빌라 사기왕. 네. 네네네. 빌라 사기왕.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이제 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보증금을 통해서만 주택을 1000채 이상을 매집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뭐 임차인이 있건 말건 어떠한 제재 장치도 없었습니다. 다른 임대인에게 이 집을 매입하는 그 과정이 그냥 명의만 빌려주면 그냥 바로바로 이제 이 집이 내 소유가 되고, 예. 임차인이 이제 원래 그 집주인과 계약을 했건 말건 상관이 없이 이런 계약이 가능했던 거죠. 아까도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임대인이 나 모르게 집을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내가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내 보증금으로 그냥 다른 집주인과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냥 용인이 되어 왔던 거예요. 자, 이게 권센터장님 이걸 사실상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서는 아무래도 임차인이 약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많은 걱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파산할 경우, 변경될 경우, 이건 내 전세금을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나, 이런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면서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는 이철빈 위원장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 일전에 그러니까 이제 바지 임대인에게 이 주택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바지 임대인은 예를 들면 이미 국세나 지방세를 상당히 미납한 상태고, 그런 경우에 그 국세나 지방세가 사실 2023년 4월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국세랑 지방세가 무조건 우선했어요. 네. 그러면 그 바지 임대인으로 넘어간 그 주택은 사실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돈을 못 가져가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지금도 사실은 2차 피해 중에 하나인데, 페이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만약에 원래 계약했던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양도해갔다고 칩시다. 예. 근데 그 법인이 임금 체불이 있다고 하면 그 체불된 임금이 또 제1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제 세입자가 그 임대 당사자의 어떤 신용이나 이런 걸 아무리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바뀐 분을 통해서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진짜 보증금이 그래요. 그러니까 받을 때까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민법학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금을 10% 먼저 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정도에 계약금 정도의 금액만큼은 먼저 돌려받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임차인에게 되게 좋은 안정장치인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잔금을 치른 다음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잔금 치르기 전에 보증 가입 증서를 임차인에게 줘야만 임차인이 뭐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이미 있는 제도의 어떤 진행 시점을 좀 변경시켜서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런 게 다 돼야만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어떤 장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빌라 사기왕 같은 일이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이 전세금 채무를 승계하도록 돼 있어요. 이어받게 돼 있어. 근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담보대출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채무자가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린 거예요. 집주인은 그래도 자력이 있겠지. 법이 그런 전제하에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2015년도부터 오히려 이 법을 역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 사기왕도 이른바 블랙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 자력 없는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는 겁니다. 전세 사기 국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기존 집주인도 만약에 새 집주인이 책임을 안 지면 기존 집주인이 연대 책임을 지게끔 하는. 원초적이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만약에 임대인이 파산할 경우에 그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전세 사기로 인정이 되면 이 파산 면책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전세 사기고 이제 불어대는 경우에 이분들이 다 이제 파산법원 가서 파산 신청을 하면 세입자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법원에서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용서를 해준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좀 한 뭐 세입자 10분 이상이면 좀 이런 파산 면책은 불허가 하게끔 좀 법률 규정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할 이야기는 많은데요. 좀 마무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지웅 센터장님. 네. 6월 1일 이후에 신규 계약자의 경우에는 이 전세 사기 특별법 대상자에도 빠지게 되는데 네. 자, 지원센터장으로 전세 피해 지원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지금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MZ세대가 될 텐데 다가구 다주택이 되겠죠. 어떤 점을 특별히 조심해야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최근에 바뀐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을 내고 나면 그래도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복지센터 같은데 그 계약서를 들고 가면 그 주택의 앞에 있는 보증금을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계약서를 세무서에 가지고 가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좀 불안하시면 사실은 전세금을 일부라도 월세화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처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도 전세로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좀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이 목돈을 다 날려버리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을 할 필요가 있네요. 임대인에게 저는 이 집이 참 좋은데 그래도 한 3천만 원 요 정도는 월세화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민 위원장 보시기에는 뭐 실제 피해도 당하셨고 또 전세 사기 전국 대책위원장으로도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정말 이렇게 경험해 보시니까 어떤 점을 정말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게 하나가 있을 건데요. 심리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전세 사기라는 걸 직감을 하게 됐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아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감도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 고민과 불안과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많이 뻗어나갑니다. 그럼 뭐 가족이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문제가 될 텐데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하다 보니까 네, 말을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그쵸. 끙끙거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꼭 가족은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친구든 아니면 주변에 뭐 직장 동료가 됐건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꼭 좀 털어놓고 좀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혼자서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걱정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좀 이게 판단을 좀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뭔가 과잉 해석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다급한 마음에 일단 변호사부터 수임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돈은 돈대로 쓰는데 적절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지 말고 일단 심리적으로 컨트롤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도 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라든지 예. 아니면 여기 김태균 변호사님도 하고 계시는 세입자 114 이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 가서 좀 적절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는 이제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피해자는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이 되기 위해서 또 정부는,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시간이 쫓겨서 네, 제가 한 좀 1분 오늘 30초 정도 됩니다. 네. 네, 준비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토론을 준비해 주신 KBS 열린 토론 만세입니다. 그 두 번째, 전세는 본질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후순위 전세 계약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담보 없는 후순위 전세가 이른바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에 전세금 몰빵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에 전세대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국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본인의 피해를 얘기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노사정위원회가 얘가 있어요. 노동 문제는 노동조합과 그 기업가들이 같이 만나서 하잖아요. 지금 전세 사기 문제가 터졌는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는 계속 국회 밖에서, 정부 밖에서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좀 바꿔주십시오. 또 뭐 좀 추가로 하신 말씀, 변센터장님. 약간 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라든지 정무위, 그리고 정부로 치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소 총리격이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직접 이걸 1년에 한 번이라도 챙겨주시면 사실 저는 상당 부분 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예, 권선대장님 말씀하신 그런 서류를 보는 일, 또 하루 전에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왜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안 됩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집으로 또 전세로 집 얻는 걸로 가슴앓이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5월 13일 화요일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